매주 화요일 2부에는 정치화투가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예,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조혜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예, 일주일 사이에 두 분과 말씀 나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늘었습니다. 예, 하나씩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사 지휘권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했고 발령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검사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결과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고 해요. 아직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은 안 나온 상황이죠. 네.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듣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사건을 요약해 보면 그러니까 채널 A의 이동재 기자가 그 유시민 이사장에게 그 있지도 않은 죄를 이제 조작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소위 검언유착 사건인데 이 검언유착 사건이 이제 상당히 수사가 진전이 돼서 구속하거나 혹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시점에 이제 검찰총장의 최측근하고 이제 연루된 사건이니까 검찰총장이 당연히 이제 이 사건에 본인이 빠른다고 해놓고는 뒤늦게 이동재 기자 쪽에서 요청하는 수사자문단. 전문 수사 자문단을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문 수사 자문단 만들지 마라. 그리고 당신의 최측근이 연루되어 있으니 그 수사에는 개입하지 마라. 이렇게 지휘를 한 건 아닙니까? 네. 그 누가 보더라도 그 지휘가 대체로 사리에 맞는 거여서 저는 검찰총장이 당연히 수용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있지도 않는 무슨 검사장 회의 같은 걸 열어서 뭐 절반만 수용하겠다는 등 뭐 등등의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네. 사리에 맞지 않다. 지금 검찰총장이 요구하는데 아니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대로 정말 뭐 죄가 없다면 명명백백하게 수사 받아서 그 죄의 여부를 밝히면 되는 건이다. 그런데 네. 괜히 측근 일에 검찰총장이 나서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성환 의원께서는 추미애 장관의 말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들어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조혜진 의원께서는. 저도 윤석열 총장이 전문수사 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게 이해가 안 돼요. 아, 그러세요? 왜냐하면 본인의 측근이라고 알려지는 검사장이 관계되어 있는 조사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빠졌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구본선 대검 차장하고 5명의 대검 부장들 그리고 대검의 과장 연구관들에게 다 맡겨가지고 당신들이 회의해서 수사 지휘해라. 네. 이렇게 했고 그 팀에서 서울지검 수사팀을 불러가지고 보고를 받았는데 서울지검 수사팀에서는 이동재 기자 영장 청구 또 이 사건은 기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하는데 그 대검 회의에서 그 검토를 해보고 이거는 이 사건의 성격이 좀 잘못됐다. 이동재 기자가 협박했다기보다는 예. 오히려 함정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동재 기자가 함정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 높다. 예. 그래가지고 그 영장 청구 이거는 부당하다. 예. 영장 청구가 아니다. 그리고 기소도 어려울 수도 있다. 그건 수사팀과 반대되는 의견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대검에 이제 차장하고 대검 부장들하고 과장들, 연구관들이 모여가지고 결정했을 때 윤 총장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됩니다. 예. 그러면 영장 청구도 안 되고 또 기소도 안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거기서 결론 내렸으면 되는데 왜 굳이 이거 외부 수사 자문단,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을 결정해가지고 이 소동이 벌어졌을까?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어쨌든 이제 검사장 이제 그 추미애 장관이 이제 수사선 떼라. 네. 그러니까 전국 검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전문 수사 자문단은 안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이 사건은 특임 검사를 임명해가지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라고 하면서 검찰총장에게 사건에서 손 떼라 하고 사건에서 배제하는 거, 지휘권을 박탈하는 거 이거는 위법한 수사 지휘다라고 네. 의견을 모았고 그 의견은 일단은 법무부에 전달은 되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총장이 구체적으로 이 재지휘를 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지만은 좀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 이른바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결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좀 합리적인 결정이죠. 합리적인 결정이다. 왜냐하면 그것도 사실은 그 윤 총장이 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저 대검 간부들에게 사건을 맡겨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저는 뭐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지만 그래도 워낙 이 저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윤 총장이든 법무 검사장들이든 검찰이든 딱 보이는 겁니다. 예. 이 법무장관 추미애 장관 이렇게 하는 의도는 저 윤 총장을 쫓아내겠다. 예. 그리고 검찰이 지금 윤 총장 지휘하에서 진행하고 있는 권력형 비리 수사들을 제압하겠다라는 예. 의도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계속 예. 그렇게 그걸 그렇게 하게 할 명분과 핑계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계속 싸움을 걸기 때문에 싸움 말려들면 안 된다 예. 생각해서 어느 정도 양보하고 타협하는 측면에서 그 전문수사자문단도 하지 말자. 또 특임검사 임명하자. 예. 이렇게 그 한 거기 때문에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좀 타협적으로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건 뭐 검찰로서는 그럴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네. 그 검찰이 이제 수사상 독립이 필요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인정을 하지만 그동안 검찰이 일종의 별건 수사, 기획 수사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진실과 달리 조작해왔던 의혹이 여러 군데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이 검언 유착 사건도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사건인데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야말로 명명백백하게 하면 되고 특히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본인이 오히려 고발을 하면 되는 건이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뭔가 소위 캥기는 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얘기죠. 네. 특임검사 얘기 나와서 그런데 특임검사는 누가 임명합니까? 검찰총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이 최측근 인사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에서 빠져라라고 하고 본인도 빠겠다고 해놓고는 전문수사자문단을 설치하려고 한다든지 또 네. 특임검사를 임명하려고 하는 것도 결국 그러면 검찰총장이 임명하게 되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특임검사도 검찰총장이 지금 임명한다. 시점에서 예. 그러니까 현재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치는 이후에 판단하는 게 저는 옳다. 그래서 현재 추미애 장관의 지시가 위법한 게 아니고 실제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지금 지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시를 지금 지키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법률에 있지도 않은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무슨 검찰총장에게 자문을 구한다든지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이 소위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게 네. 그게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 누구나 보더라도 사건이 뻔하면 상식적인 선에서 빨리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르는 게 그게 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와 권한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예. 윤석열 총장이 언제쯤 입장을 발표할까요? 좀 제가 볼 때 며칠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더 걸려요? 좀 걸릴 것 같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윤 총장이나 검찰이 보면은 그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뻔히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윤 총장과 이 검찰에 대해서 대통령부터 우리 총장님 하면서 법여권 전체가 영웅처럼 모시다가 갑자기 태도가 바뀐 계기가 조국 수사하고 유재수 비리 수사 또 울산 그 청와대 하명 사건 수사 네. 하면서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이거 쫓아내야 된다는 쪽으로 이제 딱 방침이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법여권이 총동원돼 가지고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쫓아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정권 비리니까 권력형 비리니까 그리고 집권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년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터질 가능성이 많고 예. 이걸 갖다가 검찰이 수사하기 시작하면 파헤치기 시작하면은 정권이 흔들린다. 2년 뒤 대선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이 위기감 때문에 딱 그냥 닥치고 쫓아내는 거. 윤석열을 어떻게 하든지 쫓아내야 된다. 검찰을 그리고 이 권력형 수사 비리 수사를 틀어막아야 된다. 이 전 법여권이 딱 그냥 그렇게 딱 그 의사가 딱 작전이 통일된 것 같아요. 그거를 추미애 장관이 총대 메고 네.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물불 안 가리고 위법 그냥 탈법을 난무하면서 밥 먹듯이 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 사태를 검찰 대란 사태를 지금 벌이고 있고 이래 가지고 성공해서 쫓아내면 자기는 이제 이쪽 진영에서 영웅이 되겠죠. 대통령 후보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뭐 시장 후보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걸 노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의롭지도 않고
그다음에 검찰의 정치적 독립 중립성 완전히 망가지고 네. 똑같이 무너지고 이래 되면 이게 나라가 아닌 거죠. 그래서 검찰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싸움에 안 말려들려고 네. 자꾸 꼬투리 잡아가지고 결국 쫓아내려고 하는 시나리오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안 말려들려고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이거 법무장관 하는 행태가 다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일정 부분 타협적으로 나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총장도 그 범주 안에서 조금 시간을 갖고 내각기를 가지고 그 재지위를 요청하든 네. 아니면은 그 헌재의 그 기관 권한쟁의 소송을 내든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다는 뭐 얘기도 있더라고요.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고심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입장 나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그럼 두 분께 공의 똑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와 검찰 간의 이런 충돌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민들로서는 피곤하고 힘든 일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나서서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 지난번에는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가 이제 합리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라는 얘기도 있고 협조해서 이제 풀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한다고 보시는지 좀 결론을 좀 내주시죠. 네, 이 문제는 명확합니다. 네. 우리 조혜진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검찰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검찰이 그동안은 소위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해 왔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여러 가지 특권들을 누려왔죠. 예. 이 특권을 여러 가지 이제 소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다든지 그 특권에 대한 일종의 선택적 수사를 막게 하기 위해서 특히 검찰의 특권을 비리 옹호되어 왔던 이 과정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소위 검찰이 조직적 저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을 저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이제 뒤늦게 밝혀지는 진실도 이제 그런 대목들이 있는 거고요.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검찰 집단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일정 수준 국민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할 수 있도록 제어될 필요가 있다. 네. 그 차원에서 지금 추미애 장관께서 윤석열 총장에게 본인의 측근과 연루되어 있던 사건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건 나는 굉장히 합리적인 지시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문제까지 무슨 대통령이 나서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 법무부 선에서 장관과 검찰총장 선에서 해결하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예. 그 대통령께서는 아마 쫓아내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권력형 비리 지금 수사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사건을 가지고 수사할 가능성도 있고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도 울산 함명 사건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게 직접 칼이 들어올 수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거를 용인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게 그 적폐 수사할 때 얼마나 잘 활용했습니까? 그리고 일 잘한다고 우리 중앙지검장을 총장으로 이렇게 발탁하면서 우리 총장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띄워주셨던 그하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기가 문 대통령의 이런 양심상 그건 쉽지가 않은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어쨌든 국민들이 이 싸움의 본질을 어느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또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 지지하는 여론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서서 아예 그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2년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뚜렷한 이유 없이 직권으로 이걸 경질하게 되면 그것도 나중에 신적폐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있어도 못하는 것이고 그걸 읽고 네. 추미애 장관이 이제 총대 메고 그걸 어떻게든 해가지고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마음을 얻으려고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지지를 받으려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본인도 지금 추 장관 본인도 적폐 수사 때 그 기준으로 보면은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위법한 행동을 지금 마구잡이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안에서도 범여권 안에서도 걱정하는 분들은 걱정한다고 봅니다. 추 장관 저렇게 두다가 무슨 사고 치는 거 아닌가 하는 분도 계실 거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을 지금 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네, 뭐 대통령 후보 알겠습니다. 10%짜리 대통령 후보를 갑자기 만들어지는 역할을 하니까 내부에서도 두어도 되는 거 아니 염려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건 야당이 그만큼 대권 후보가 없음에 대한 부끄러운 얘기죠.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성역은 없다라고 네. 하고
정부 내에 무슨 권력형 비리가 있으면 그건 얼마든지 수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유재수 사건이나 울산 건이나 여러 건에 대해서 이미 털만큼 털었지 않습니까? 조국 장관에 대한 것도 털만큼 털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실제로 정권이 나서서 뭘 못하게 했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비판하실 수 있는데 이미 그 건에 대해서는 이미 다 수사를 다 했고 실제로는 별 얘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가지고 마치 권력의 무슨 비리를 엄호하기 위해서 뭘 한 예. 것처럼 그렇게 뭐랄까 의혹시우기를 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요즘 이 검찰과 법무부와의 여러 가지 충돌뿐만 아니라 가장 지금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부동산입니다. 이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먼저 문을 열고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 듣고 와서 계속해서 두 분과 말씀 좀 이어가도록 하겠는데 지금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부동산 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일정 정도 이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우리 당에서는 원내와 정책의 중심으로 해서 이 부동산 관련한 여러 가지 세제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 네.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 부동산은 그 제한되어 있는 재부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하고는 좀 달리 네. 이거를 일종의 투자나 투기 대상으로 해서는 뭐랄까요 그게 이 특수한 상품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그 이용의 권리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옹호하지만 네. 이거를 투기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 정책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그걸 차단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원칙에 맞는 지금 제도들을 검토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7월 국회에 발의할 건 발의하고 네. 그저도 올해 정기국회 내에는 원천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포함해서 대책을 세우려고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좀 심각하다고 좀 당내에서는 좀 인식하고 있으신가요? 그럼요. 지금 뭐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저희 국토부 중심으로 여러 차례 대책을 냈습니다만 예. 일종의 좀 대증적 그러니까 뭐랄까 투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 지역에 대해서 투기 억제책을 이렇게 발표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네. 조금 더 본질적으로 1주택자는 보호하되 투기성 2주택자 내지는 3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일종의 좀 더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야 될 텐데 예를 네. 들면 이제 민간 이제 주택 사업자, 임대 사업자들에게 줬던 여러 가지 이 특혜들도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좀 원천적으로 알겠습니다. 유예 기간은 주되 원천적으로 좀 차단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여당의 종부세율 강화 방침에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예. 세금으로는 부동산 못 잡는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통합당의 입장은 지금 여당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거잖아요. 예. 그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만에 부동산 대책 22번 나왔다고 하면은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파탄이 난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또 다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뭐 종합 종부세 또 더 올리겠다. 거기다가 양도세도 올리겠다. 일부에서는 취득세 올리는 것도 검토하겠다. 이런 나온 거 보면 이거는 이게 이제 진짜 갈 때까지 간 거고 지금 볼장 다 봤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동산 문제는 결국 그 핵심이 부동산 사고 팔면서 거래를 통해서 불로소득 얻는 거 맞겠다는 게 그 기본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가지고 있으면서 팔지 못하게 하든지 사고 팔지를 못하고 가지고만 있게 하든지 아니면은 빨리 사고 빨리 사고 팔아 가지고 한 채 말고는 안 가지게 만들든지. 네.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데 한 채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팔게 만들려면은 거래세를 낮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양도세나 취득세를 낮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사고 팔면서 불로소득 얻는 걸 막으려고 하면은 못 사고 못 팔게 하려면은 가지고 있도록 보유세를 좀 종부세를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종부세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를 높이고 팔려고 하면은 양도세를 높이고 예. 살려고 해도 취득세를 높이고 팔아도 얻어맞고 사도 얻어맞고 사고 팔지 않고 가지고 있어도 얻어맞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에요. 네. 딱 그냥 사방을 딱 그냥 막아놓고는 거기다가 딱 그냥 집어넣고는 세금 뽑아내는 정책이에요. 결국은. 세금 뽑아내는 정책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 정책 이미 범위를 넘어버렸고 오죽하면 이 정부가 진짜 이거 저기 선심 예산 막 그냥 쏟아내더니 곳간이 비어가지고 그거 채우려고 세금 거들라고 이 짓 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거는 뭐 정책도 아닌 거죠. 정부세를 올리려면은 알겠습니다. 양도세나 취득세를 내리든지 예. 둘 거래세를 올리려면은 소비세를 낮추든지 그래야 이게 뭐 이해가 되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두 예. 분의 시각차가 상당히 좀 크고 또 예. 의견도 좀 다릅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교통정보 확인하고 기상청 갔다 와서 두 분과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정치와투 다시 돌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청취자 의견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867님은 그렇게 칭찬하며 총장에 임명한 사람인데 이제는 내쫓으려고 추미애 장관 앞세우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이에 반해서 1256님은 그동안 윤석열의 검찰이 보여준 행동이 상식과 사리에 맞았다면 이렇게 국민들의 미움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 정당합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6192님은 같은 사건을 두고도 여야 의원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군요. 국회에서 협치를 한다는 게 힘든 이유를 알겠네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르니까 토론하죠. 같으면 토론이 필요 없습니다. 예. 앞서 이제 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두 분께서 각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지 또 어떤 정책들 준비하고 있는지 끝으로 말씀 듣고 다른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조혜진 의원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 조세 정책은 좀 합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감안해서 잘 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취득세 고민을 있는데 취득세를 다 높이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 1가구 1주택자가 이제 자기 집을 매입할 때는 현재인 것 같이 하고 네. 다주택 매입을 하려고 할 때는 현재는 취득세가 똑같았거든요. 그 차등을 준다. 예, 그래서 이 1주택자가 추가로 자기 집 가지고 추가로 매입하려고 할 때 취득세를 더 높여서 부담이 좀 되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고 보유와 소유 관계는 저희가 합리적으로 잘 계획을 해볼 텐데 이제 그것과 함께 공급도 충분히 공급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네.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에는 민간 영역에서 공급하는 건 그냥 시장 영역에 맡기되 공공에서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토지공개념적 요소도 감안하고 네. 신혼부부들이나 최초 구입자들이 저렴하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금 더 근본적 대책을 저희가 잘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혜진 의원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세금 때리는 거, 규제로 누르는 거 이걸로는 안 되고 네. 좋은 집, 그 서민들이 갖고 싶은 내 집 마련의 꿈에 해당하는 서민과 중산층에 맞는 좋은 집을 만들어서 싼 건 아니겠지만 비교적 저렴하게 파는 거 그게 네. 답이고 그 저렴하게 파는 데는 그 건설업자에게 부담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정부 재정이 들어가야 되죠. 예. 그게 답이 나와 있는데 그 답을 이행한 정부는 비교적 부동산 그 시장을 좀 안정시켰고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 때 부동산 거의 약간 마이너스 수준까지 내려갈 정도로 안정이 돼서 왜 안정이 됐느냐 하면은 중산층들한테는 뉴타운 같은 그런 꿈의 집을 만들어서 공급을 했고 서민들한테는 보금자리 주택 같은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대량 공급을 했고 하니까 낮아진 겁니다. 예. 규제를 하고 뭐 세금을 막 걷어가고 이래서 잡힌 게 아니고 지금 정부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집을 만들어서 싸게 팔 생각은 안 하고 세금 22번의 대책이 다 규제 대책이고 세금 대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그거 우리 김종인 위원장 말씀 옳거든요. 규제 대책, 세금 대책, 세금 정책 이거 다 폐기하고 빨리 좋은 집을 만들어서 지금처럼 뭐 본 예산 512조 초수프 예산 막 하고 38조 추경한 이 돈 가지고 네. 그런 조금만 쓰면 좋은 집 만들어 가지고 싸게 팔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딴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7월 임시국회 어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국회 정상화의 첫날이었습니다. 조혜진 의원께 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어렵사리 복귀하셨잖아요. 예. 복귀했을 때 뭐 느낌이라든가 또 앞으로 국회 내에서 어떻게 싸우실 계획이신지 좀 말씀부터 여쭙겠습니다. 막막하죠. 막막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죠. 예.
우리가 국회를 그만둘 것도 아니고 103명을 임명한 41%의 국민들의 여망이 있고 또 나라 걱정하는 국민들의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죠.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의원직 사퇴하고 다 그만둬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책무가 무겁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원구성 과정에서 야당으로서 과거에 민주당이든 우리 당이든 야당일 때 정부 여당을 견제하던 지렛대 다 뺏겨버린 상황이어서 예. 막막하죠. 막막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야당이 가졌던 국정 운영의 이 국정 견제 비판의 지렛대는 다 없어졌지만 옛날의 관행이나 선례 이런 거 다 지금 이제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뭘 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고 하면은 이렇게 손발이 다 잘린 상황이지만 정부 여당이 잘못할 때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그 지렛대를 견제 장치를 창조해야 되는데 창조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전혀 방법이 없지는 않다고 보고. 예.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서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수혜선을 계속 밀릴 테니까 뭐 민주당이 하려면 우리가 막을 길이 없고 예.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거는 또 관철할 방법은 없지만은 그래도 사안마다 우리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우리의 대안을 계속 이야기해서 민주당한테 치이고 밀리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고서 언젠가는 우리 대안이 민주당 대안보다 낫다고 선택할 날이 올 걸로 기대하고 그 노력을 줄기차게 할 생각입니다. 네. 국회 개원 한 달 만에 지금 국정 파트너를 맞으신 거 아니에요? 네. 개원식 아직 안 했죠? 예. 예, 아직 안 했는데 예. 우선 이제 미래통합당이 국회에 등원한 것에 대해서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일단 환영하고요. 네. 국회 내에서 여러 가지 합리적 정책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더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이제 눈앞에 있는 게 7월 15일까지 법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는 공수처. 그런데 당장 그 공수처부터 저지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당이 일하는 국회 만들자고 해서 일하는 국회법 만들었는데 그것도 안 하시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좀 할 거는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뭐랄까 합리적인 비판과 견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당장 이제 공수처부터 다시 발목을 잡으실 테니 그게 한편으로는 걱정입니다. 공수처 발목을 잡으실 거로 지금 전제를 하고 계세요. 그걸 네. 돌파할 어떤 그런 전략 같은 것들 좀 갖고 계십니까? 근데 걱정인데요. 이제 법상 7월 15일까지 공수처를 출범하게 되어 있고 그러려면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네. 이제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2명의 추천위원들을 추천해야 되잖아요. 우리 여당은 이번 주 중에 공수처 추천위원을 추천할 예정인데 네. 지금 미래통합당목 2명은 비토권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추천할 생각조차 안 하고 계셔서 공수처 출범을 사실상 이제 못하게 가로막는 일부터 하실 것 같아 보여요. 예.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희도 현재로서는 뭐 야당이 추천을 안 하거나 혹은 추천을 하더라도 계속 비토권을 아무리 중립적 인사를 해도 비토권을 계속 행사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지가 고민인데 이 문제 역시 국민들이 판단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최대한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도저히 뭐 야당이 사실상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랄까 신종 일종의 태업을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또 다른 대안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혜진 의원님. 예. 그 통합당 몫의 2명의 추천위원을 선정할 전혀 계획이 없으세요? 전혀 계획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예. 우리 당에서 그 생각하는 또 전체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 살아있는 권력도 눈치 안 보고 수사할 수 있는 네. 그런 기관을 구상을 한 겁니다. 네. 검찰도 그래야 되고 공수처도 그래야 되고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권력형 비리를 국민의 입장에서 정의롭게 파헤치는 그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20대 국회 말 작년 연말에 민주당이 4+1 만들어가지고 편법과 꼼수로 강행 처리한 그 공수처는 거꾸로 된 공수처를 만든 거예요. 거꾸로 됐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추미애 장관이 총대 메고 법여권이 총동원돼 가지고 윤석열 검찰을 몰아내려고 하는 이유가 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윤석열 검찰을 견제해가지고 수사 못하게 만드는 공수처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죠. 예. 그러니까 원래 그 우리가 생각했던 국민이 바랐던 살아있는 권력 수사할 수 있는 권력형 비리 눈치 안 보고 수사할 수 있는 정의로운 공수처 만들려고 하면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이 공수처를 독립시켜야 됩니다. 네. 지금 대통령 수하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거 독립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그 검찰은 그래도 헌법에 근거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근거 규정도 없는 법률로 만들어진 기관인데 검찰을 제압하기 위해서 검찰 위에다 놓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손봐야 되고 네. 손봐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독립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이 되기 위해서 공수처 법 중에 손봐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공수처로 이게 정상화되면 예. 그때는 저희는 추천위원 추천하죠 당연히. 그리고 공수처장 후보도 추천하죠. 예. 지금 이거는 권력형 비리 덮는 공수처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어떻게 그걸 들러리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협조합니까? 제도적인 그 변화나 수정 없이는 예.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는 없다. 그럴 의사가 없죠. 그거는 개악인데 거기에 야당까지 동참하면 됩니까? 여당은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예. 야당이 그 개악에 들러리설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짧게 뭐 말씀.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나 뭐 가깝게는 김학의 이제 차관에 대한 의혹 덮개 사건이나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그동안 이제 대한민국이 소위 유전무죄, 무전유죄였고 특히 그 중심에 검찰의 특권이 있었다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일종의 삼권 분립과 같이 어느 누구도 법 앞에 평등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권력자 청와대를 포함해서 권력자에 대한 일종의 견제 기구를 하나 두자는 거고 네. 그건 오랜 기간 소위 이해창 전 한나라당 대표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던 그런 제도를 지금 만들자고 하는 건데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 공수처 만들기 싫다. 검찰의 기득권을 계속 옹호하겠다. 그런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추천부터 하시고 또 중립적 인사로 해서 사실상 청와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기관 만들겠다고 지금 법상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이 국민한테 약속한 법을 지켜야 된다. 특히 야당은 법을 잘 지키는 것이 보수인데 법을 안 지키겠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오히려 두 분 걱정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글쎄요.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처장을 선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다음 주면 법에서 정한 7월 15일이 공수처 출범입니다만 주인 없는 그냥 기관만 출범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드는데 다음에 두 분과 더 좀 자세한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자, 정치와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